엄마, 나 서윤대 합격했어. 근데 못 가. 내 주제에 서울대는 무슨 서울대야. 외삼촌의 손이 휙 날아와 합격증을 낚아채서 찢는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글자가 반으로 또 반으로 찢겨 바닥에 흩어졌고 준혁은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나 서울대 붙었어요. 근데 외삼촌이 대학 가지 말고 공장 가래요. 사흘 뒤 산 중턱 묘지 앞에서 19살 최준혁은 무릎을 꿇고 테이프로 붙인 합격증 조각을 펼쳐들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차가운 바람에 얼어붙었으며 그 어린 어깨는 참았던 모든 서러움을 이기지 못하고 작게 흔들렸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소년의 이야기는 새벽 4시 반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8년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였지만 오늘 이야기는 서울대 합격 발표를 며칠 앞둔 어느 평범한 새벽으로 시작됩니다. 새벽 4시 반, 낡은 알람 시계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준혁의 눈이 떠졌습니다. 천장에 붙은 곰팡이 자국이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고 축축한 공기가 목을 타고 내려와 숨 쉴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반지하 방은 언제나 이렇게 하루를 시작했고 준혁은 이 축축하고 어두운 공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숨을 죽이고 일어나 어둠 속에서 옷을 챙겨 입었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나가며 외삼촌 최만수와 사촌 서진을 깨우지 않으려 숨소리까지 죽였습니다. 현관문을 열 때도 소리가 나지 않도록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고 계단을 올라갈 때도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골목길은 아직 깜깜했고 가로등 몇 개만이 외롭게 빛나며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낡은 패딩 지퍼를 목까지 끌어올리고 새벽 바람을 맞으며 동네 끝 국밥집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는데 국밥집 알바를 한 지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왔냐, 준혁아. 어제 설거지 남은 거 먼저 하고 바닥도 닦아야 해. 국밥집 사장 박숙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고개를 끄덕였고 60대 초반의 그녀는 투덜대면서도 늘 준혁을 챙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벌써 가스불이 켜져 있었고 찌개 끓는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나왔으며 싱크대에는 어젯밤 손님들이 쓴 기름때 묻은 그릇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고무장갑을 끼고 찬물에 손을 담갔는데 손등이 얼얼했지만 참았습니다. 뜨거운 물을 쓰면 가스비가 나온다는 사장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고 그래서 준혁은 늘 찬물로 설거지를 했으며 그 때문에 손등에는 빨갛게 트고 갈라져서 피가 굳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릇을 닦고 바닥을 닦고 테이블을 정리하는 동안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새벽 6시가 넘어서야 주방 정리가 끝났습니다. 국밥 한 그릇 먹고 가. 새벽부터 일했는데 빈속이 뭐야? 박숙자가 이미 국그릇을 꺼내며 말했지만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속으로는 김치라도 입에 넣고 싶었지만 여기서 먹으면 집에 가서 사촌과 외삼촌 아침을 차려야 했고 그러면 학교에 늦을 게 뻔했습니다. 박숙자는 준혁의 마른 얼굴을 보며 혀를 찼지만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는 건 조심스러운 일이었기에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반지하로 돌아오니 거실은 조용했고 외삼촌은 방에서 코를 골고 있었으며 사촌 서진은 이불 속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벌써 7시가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서진이 교복 챙겨놨어? 방에서 외삼촌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준혁은 텅 빈 냉장고 문을 닫으며
서둘러 대답했습니다. 지금 할게요. 준혁은 다림질대를 꺼내 사촌의 교복을 펴고 조심스럽게 다림질을 했으며 가방을 챙겨 문 앞에 놓고 신발도 깨끗이 닦아 현관에 나란히 세워두었습니다. 자신의 교복 소매는 닳아 실밥이 풀려 있었지만 사촌의 교복은 깨끗했고 준혁의 가방 손잡이는 테이프로 덧대어져 있었지만 사촌의 가방은 새 것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사촌과 준혁의 차이는 이렇게 분명했고 준혁은 그 차이를 매일 아침 확인하며 살았습니다. 학교 가는 버스 안 준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창문에 기댔는데 눈꺼풀이 무거워 감길 것 같았지만 정류장을 놓칠까봐 애써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에 앉은 학생은 최신 스마트폰으로 음악을 들으며 브랜드 패딩을 입고 있었고 준혁은 자신의 낡은 소매를 슬쩍 당겨 손목을 가렸습니다. 손등에는 설거지하다 베인 자국이 선명했고 손가락 갈라지고 끝은 붉게 부어 있었으며 준혁은 주먹을 쥐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가방을 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복도는 시끌벅적했고 친구들은 어젯밤 본 드라마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렸으며 누군가는 새로 산 신발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교실 뒤편 자리로 걸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위에 교과서를 펼쳐놓고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앞이 흐려지며 천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고 준혁은 그대로 책상에 팔을 올리고 이마를 기댔습니다. 야, 최준혁? 수학 숙제했냐? 옆자리 친구가 다짜고짜 물었고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책을 건넸습니다. 친구는 휙휙 넘기며 답을 베꼈고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공책을 돌려주고는 다른 친구와 다시 수다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었고 준혁은 이제 익숙해져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며 그저 공책을 다시 가방에 넣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담임 박선영이 교탁에 서서 출석을 부르는 동안 준혁은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고 고개가 앞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기를 반복했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고개가 앞으로 떨어지는 순간 박선영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결국 고개가 완전히 떨어지는 순간 담임 박선영의 목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준혁? 준혁은 화들짝 놀라 눈을 떴고 교실 안 친구들이 모두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선생님. 보건실 다녀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지금 당장 가봐. 박선영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40대 후반의 그녀는 30년 가까이 교사로 일하며 수많은 아이를 봤지만 준혁만큼 안쓰러운 학생도 드물었습니다. 매일 새벽 알바를 하고 학교에 오는 아이 급식비도 제때 못 내는 아이, 교복도 제대로 못 갈아입는 아이를 보며 그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보건실로 향하는 복도를 걷는 동안 준혁은 발걸음을 천천히 옮기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보건실 침대에 누워 혈압과 체온을 재는 동안 박선영이 옆에 서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즘 잘 먹고 다니니? 아침은 먹었어? 네, 먹었어요. 준혁은 거짓말을 했고 박선영은 그 거짓말을 알아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몸은 괜찮고 얼굴이 너무 창백해. 빈혈 있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선생님. 서울대 가려면 이 정도는 버텨야죠. 박선영은 준혁의 대답에 입술을 꾹 깨물었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준혁의 가정 형편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급식비도 여러 번 밀렸으며 외삼촌 명의로 들어온 지원금은 있었지만 정작 준혁에게 돌아가는 건 없었습니다. 준혁아,
힘들면 언제든 선생님한테 말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테니까. 알았지? 네, 선생님. 정말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지만 돌아서는 순간 표정이 굳어졌고 선생님한테 뭐라고 말한들 달라지는 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나와 교실로 돌아가는 동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고 준혁은 배를 손으로 감싸며 점심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점심시간 급식실은 학생들로 북적였고 준혁은 밥과 반찬을 받아 구석 자리에 앉아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친구들은 반찬을 남기고 일어섰지만 준혁은 밥풀 하나 남기지 않고 끝까지 비웠으며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야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한 끼가 오늘 유일한 제대로 된 식사였고 저녁에는 편의점 알바를 해야 했기 때문에 제대로 밥을 먹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혁은 밥 한 톨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방과 후 다른 학생들은 학원 가방을 메고 하나둘 교실을 떠났지만 준혁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조용한 열람실 구석 자리에 앉아 수학 문제집을 펼치고 연습장에 빼곡히 풀이를 적어 내려갔는데 문제를 풀다 잠시 손을 멈추고 책갈피에 끼워둔 모의고사 성적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전국 상위 1%, 서울대학교 합격 가능 범위라는 글자가 눈에 들어왔고 준혁은 그 종이를 보며 잠깐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고 이 성적표가 있기에 오늘도 버틸 수 있었으며 배고픔도 피곤함도 참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고 어느새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으며 저녁 7시가 되자 준혁은 서둘러 도서관을 나와 동네 편의점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편의점 간판 불빛이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고 있었고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왔냐, 준혁아. 네, 사장님. 김태수는 준혁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도 야간이었잖아. 애가 언제 자는 거야? 이렇게 매일. 편의점 사장 김태수가 카운터에서 손을 흔들었고 50대 중반의 그는 준혁이 고등학교 입학하던 해부터 이 모습을 지켜보며 안쓰러워했습니다. 괜찮아요, 사장님. 이제 익숙해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김태수는 준혁의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은 카운터 뒤에 서서 계산대를 정리했고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들어와 도시락과 음료를 샀으며 배달 기사들이 담배를 사가고 취객이 비틀거리며 들어와 술을 더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학생, 공부는 잘해? 어디 대학 갈 거야? 한 손님이 물었고 준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요즘 애들은 다 힘들지.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그래도 공부 열심히 해. 그게 답이야. 손님은 중얼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준혁은 다시 홀로 남아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밤 11시 마감 정리를 하던 준혁은 카운터 뒤 메모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서울대 등록금 400만 원. 장학금 받을 수 있을까? 알바비 한 달 80만 원. 이것도 외삼촌이 다 가져가는데.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메모지를 보며 준혁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이렇게 모아서는 평생 걸려도 등록금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길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 문을 열었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는 빈 소주병이 굴러다녔고 외삼촌은 소파에서 코를 골았으며 TV는 켜진 채 소리만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낡은 나무 상자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엄마가 남긴 편지와 오래된 사진이 들어 있었고 사진 속 엄마는 웃고 있었으며
젊고 예뻤던 엄마가 준혁을 안고 행복해하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내가 서울대 가서 멋진 사람 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준혁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나중에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한턱 낼게. 글씨는 흐릿했지만 엄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꽉 끌어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 나 진짜 서울대 한번 가볼게요. 꼭이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자랑할게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내고 편지를 다시 상자에 넣었으며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곰팡이 자국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축축한 공기가 목을 조였으며 내일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해야 하는 끝없이 반복되는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합격증을 받는 그날을 위해 오늘도 버텼고 내일도 버틸 것이며 그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까지 계속 버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며칠 뒤 산 중턱 묘지에서 찢어진 합격증을 펼쳐들고 울게 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날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모든 것을 바꾸게 될 거라는 것을. 8년 전 11살 겨울이었습니다. 준혁은 그날 아침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다 갑자기 비틀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어요. 냄비에서 국물이 넘쳐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엄마. 준혁이 부엌으로 달려갔을 때 엄마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눈은 감겨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준혁은 엄마의 어깨를 흔들며 이름을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가 안 일어나요. 목소리가 떨려서 주소를 제대로 말하지 못해 몇 번이나 되풀이했어요.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준혁은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골목길에 울려 퍼졌고 이웃들이 창문을 열어 내다봤어요. 빨간 사이렌 불빛이 좁은 골목을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하얗고 차갑기만 했어요. 준혁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며 피 묻은 엄마의 앞치마를 꼭 쥐고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드나들 때마다 고개를 들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고 준혁은 엄마가 다시 깨어나기만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보호자분 계세요? 의사가 나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요. 저 아들이에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혼자 오셨어요? 다른 보호자는요? 저희 둘이에요. 엄마는요? 엄마 괜찮아요? 의사는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무릎을 굽혀 준혁과 눈을 맞추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급성 뇌출혈이었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미안해요. 준혁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고개를 저으며 의사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자고 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깨어날 거예요. 얘야. 엄마 깨워주세요. 제발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간호사가 준혁의 어깨를 감싸 안았지만 준혁은 그 손을 뿌리치고 중환자실 문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침대 위 하얀 천으로 덮인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준혁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며 처음으로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사흘 뒤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하얀 국화꽃이 놓인 영정사진 속에서 엄마는 웃고 있었어요. 그 미소는 따뜻했지만
이제는 다시 볼 수 없습니다. 준혁은 검은 상복을 입고 영정 옆에 앉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누군지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 복도에서는 어른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고 보험과 아이와 돈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스쳤어요. 애 아빠는 오래전에 돌아가셨다며? 응. 그래서 애 엄마 혼자 키웠대. 보험은 좀 드러났다던데. 근데 이 애는 어떡하지? 친척이 있나? 그때 낯선 남자가 장례식장에 들어섰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외삼촌 최만수였어요. 준혁은 엄마에게서 이름만 들었을 뿐 얼굴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가 동생 오빠예요. 최만수? 만수는 영정 앞에 절을 하고 준혁을 내려다보며 어색하게 말했어요. 준혁이지? 많이 컸네. 엄마 많이 보고 싶겠다. 준혁은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만수는 옆 사람과 조용히 대화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은 보험 설계사였고 서류 몇 장을 펼쳐 보이며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견인 지정이 안 되어 있어서 가족 중 누군가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면 되는 거죠? 네. 서류 작성하시고 보험금은 아이 명의로 들어오지만 관리는 후견인이 하시게 됩니다. 얼마나 되나요? 1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만수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준혁은 그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보험금이 무엇인지 후견인이 무슨 뜻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다만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자신을 데려갈 거라는 것만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준혁은 엄마의 유품을 작은 나무 상자에 담았어요. 낡은 가죽 가방 하나, 오래된 편지 몇 장, 가족 사진 한 장, 그리고 엄마가 늘 끼고 다니던 작은 은반지가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 중 하나를 펼쳐보니 엄마의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우리 아들,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는 내가 서울대 가서 멋진 사람 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준혁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 나중에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가자. 엄마가 한턱 낼게. 준혁은 편지를 다시 접어 상자에 넣고 상자를 꼭 안았습니다. 그것이 엄마가 남긴 전부였어요. 준혁아, 짐 다 챙겼어? 만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살아야지. 외삼촌 집이요? 그래. 내가 갈 데가 어딨어. 나라도 책임져야지. 만수의 말투는 친절하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의무를 다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메고 상자를 들고 외삼촌을 따라 나섰고 엄마와 함께 살던 작은 원룸문을 마지막으로 닫았어요. 버스 안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기도 외곽 도시의 낡은 건물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무릎 위에 올려놓은 나무 상자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엄마가 말했던 서울대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늘 준혁이는 공부 잘하니까 나중에 서울대 가서 좋은 일 하면서 살아야 해라고 말했어요. 엄마, 나 꼭 서울대 갈게요. 약속할게요. 준혁은 창밖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곧 닦아냈어요. 외삼촌은 옆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준혁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낡은 빌라 앞에 도착했어요. 반지하 입구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자 곰팡이 냄새와 습한 공기가 코를 찔렀어요. 거실에는 외삼촌 아들, 준혁과 같은 나이인 사촌 서진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준혁이야? 응. 인사해. 안녕. 서진은 대충 고개만 끄덕이고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어요. 너 방은 저기야. 짐 풀고 쉬어. 만수가 가리킨 방은 거실 옆 작은 창고 같은 공간이었습니다. 창문도 없고 형광등 하나만 달려 있었어요. 좁은 책상과 매트리스만 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나무 상자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거실에서 만수와 서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빠, 왜 쟤를 우리 집에 데려왔어요? 친척이잖아. 어쩔 수 없지. 불편해. 쟤 때문에 내 방도 좁아졌어. 조금만 참아라. 어차피 크면 나갈 거야. 준혁은 그 대화를 듣고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엄마가 없는 세상에서 자신을 받아준 곳이 여기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형광등을 끄고 어둠 속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엄마 손길이 그리웠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참았어요. 엄마, 나 여기서 잘 지낼게요. 엄마 말대로 공부 열심히 해서 서울대 꼭 갈게요. 준혁은 속으로 다짐하며 나무 상자를 베개 옆에 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잠은 쉽게 오지 않았어요. 낯선 집의 소음과 냄새가 낯설었습니다. 며칠 뒤 만수는 준혁을 데리고 은행에 갔어요. 후견인 신청하시는 거죠? 네. 조카 부모가 돌아가셔서요. 보험금은 아이 명의 계좌로 들어오지만 관리는 후견인이 하시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계좌가 만들어졌습니다. 통장은 만수가 가져갔어요. 준혁은 그 과정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이 돈은 내가 크면 쓸 수 있어. 지금은 내가 관리해 줄게. 네, 외삼촌.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외삼촌은 통장을 가방에 넣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전학을 갔고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하지만 편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늘 눈치를 봐야 했고 밥을 먹을 때도 서진보다 적게 먹어야 했어요. TV 리모컨은 만질 수 없었고 늦게까지 불을 켜두면 전기세가 나온다는 잔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래도 준혁은 참았어요. 엄마가 남긴 편지를 읽으며 버텼습니다. 서울대에 가겠다는 꿈을 붙잡고 살았고 언젠가는 이 집을 나가 혼자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준혁은 몰랐습니다. 은행에 들어간 1억 2천만 원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통장을 쥔 외삼촌의 손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8년이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준혁의 눈이 떠졌어요. 몸이 먼저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고 외삼촌과 서진을 깨우지 않으려고 발 뒤꿈치를 들고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부엌에는 어젯밤 설거지가 덜 된 그릇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찬물로 대충 얼굴만 씻고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김치 몇 조각만 남아 있었고 그걸 입에 넣고 집을 나섰어요. 골목길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익숙한 길을 따라 걸었어요. 동네 끝 작은 식당까지는 10분 정도 걸렸습니다. 왔어? 국밥집 사장 박숙자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지만 새벽부터 일하는 건 준혁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사장님. 준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갈라졌어요. 오늘도 학교 가야 하는 거 아니야? 어제도 야간이었잖아. 괜찮아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싱크대로 향했어요. 기름때 묻은 프라이팬과 그릇 더미가 쌓여 있었고
손등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저 애가 고아라더라. 그래도 요즘 애들 중에 저렇게 성실한 애 없어. 주방 밖에서 사장 부부의 수군거림이 들렸습니다. 준혁은 듣는 척도 하지 않고 묵묵히 손을 움직였어요. 시급은 올려주지 않았지만 말은 많았습니다. 2시간 뒤 준혁은 설거지를 마치고 앞치마를 벗었어요. 박숙자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국밥 한 그릇 싸뒀어. 학교 가서 먹어. 괜찮아요. 가져가. 빈속에 공부가 되겠어?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봉지를 받았어요. 묵직하고 따뜻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가는 길, 준혁은 봉지를 가방에 넣었어요. 버스 안에서 준혁은 창가 자리에 앉아 고개를 창문에 기댔습니다. 눈꺼풀이 무거워 감길 것 같았지만 정류장을 놓칠까봐 애써 눈을 떴어요. 학교에 도착하니 7시였습니다. 아직 교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준혁은 가방을 내려놓고 책상에 엎드렸습니다. 30분만 자려고 했어요. 눈을 감자마자 잠이 쏟아졌습니다. 야, 최준혁. 일어나. 누군가 어깨를 흔들었어요. 눈을 뜨니 담임 박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준혁은 부스스한 머리를 쓸어 올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또 알바했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에요. 괜찮아요. 준혁은 괜찮다고 말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박선영은 한숨을 쉬며 책상 위에 서류 한 장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봐. 서울대 수시 원서 접수 안내문이야.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진짜 지원해도 될까요? 성적 보면 충분히 가능해. 장학금 정보도 여기 다 정리해뒀어. 박선영은 준혁의 어깨를 톡톡 두드렸어요. 포기하지 마. 내가 포기하면 나도 포기하는 거야. 박선영의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네, 선생님. 준혁은 서류를 꼭 쥐었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 준혁은 꾸벅꾸벅 졸았어요. 눈앞이 흐려지며 천장이 기울어지는 것 같았지만 필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펜을 쥔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옆자리 친구가 준혁을 쳐다봤습니다. 야, 너 괜찮아? 얼굴 완전 창백한데. 응, 괜찮아.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 점심시간 급식실이었습니다. 친구들은 반찬을 남겼지만 준혁은 밥을 하나 남기지 않고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이 한 끼가 사실상 하루 유일한 식사였습니다. 박숙자가 싸준 국밥은 저녁까지 아껴 먹을 생각이었어요. 국 한 숟갈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야, 최준혁. 너 요즘 맨날 조네?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고 밥을 계속 먹었어요. 그때 사촌 서진이 친구들과 함께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준혁을 보고도 모른 척했어요. 친구들에게는 준혁이 같은 집에 사는 사촌이라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 또한 말하지 않았어요. 방과 후 준혁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8시까지 공부하고 편의점 알바를 가야 했어요. 책상 앞에 앉아 서울대 원서 접수 안내문을 다시 펼쳤습니다. 등록금 학기당 약 200만 원. 준혁은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1년이면 400만 원이었습니다. 알바비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장학금 성적 우수자 전액 지원 가능. 준혁은 이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다시 책을 폈어요.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8시 편의점이었습니다. 준혁은 계산대에 서서 손님들을 맞이했어요. 회사원들이 술과 안주를 사갔고 취객들이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드나들었어요. 튀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담배 한 보루요. 네, 어떤 걸로 드릴까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손님이 가고 나면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카운터 밑에 숨겨둔 문제집이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손님이 뜸해지자 준혁은 진열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유통기한 지난 도시락을 골라내고 음료수를 앞으로 당기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몸은 자동으로 움직였어요. 편의점 사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혁아,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도 야간 괜찮지? 네, 괜찮습니다. 어제도 야간이었잖아. 애가 언제 자는 거야? 이렇게 매일. 사장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준혁은 괜찮다고만 했어요. 일을 줄일 수는 없었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새벽 1시 알바가 끝났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봉투를 건넸어요. 오늘치 야간 수당. 고생했어. 감사합니다. 준혁은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돈도 집에 가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놔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혁은 봉투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5만 원권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 달 알바비 모으면 등록금 조금은 보탤 수 있을까? 준혁은 봉투를 다시 주머니에 넣고 걸음을 재촉했어요. 집 앞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준혁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철문을 열고 들어서니 거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만수가 TV를 보며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왔어? 네, 외삼촌. 알바비. 만수가 손을 내밀었어요. 말투는 차갑고 무뚝뚝했습니다. 준혁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어요. 만수는 봉투를 열어 돈을 세었습니다. 이게 다야? 네. 다음엔 좀 더 벌어와. 집안 살림도 팍팍한데. 만수의 눈빛은 차가웠고 말투에는 불만이 묻어났어요. 네, 외삼촌.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매트리스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책상 위 나무 상자를 열어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흐릿한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아들 나중에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가자.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엄마, 나 꼭 서울대 갈게요. 속으로 다짐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였어요. 잠이 쏟아졌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준혁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국밥집에서 설거지를 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잠은 하루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대 원서를 접수했고 면접을 봤어요. 그리고 오늘 합격자 발표일이었습니다. 아침 10시 학교 도서관이었습니다. 준혁은 컴퓨터 앞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에 입력창이 떴고 준혁은 수험 번호를 천천히 입력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2번이나 잘못 눌렀습니다. 제발. 준혁은 속으로 기도했어요.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합격을 축하합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마이너스 합격. 합격했어.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엄마, 나 해냈어요. 서울대 붙었어요. 준혁은 속으로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준혁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합격 확인서를 캡처했습니다. 이 순간을 기억하고 싶었어요. 최준혁? 뒤에서 박선영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혁이 돌아보니 박선영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선생님, 합격했어? 박선영의 목소리는 기대와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네, 붙었어요. 서울대 경영학과요.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박선영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진짜 붙었어? 네. 담임 박선영 선생님은 준혁의 어깨를 꽉 안았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박선영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고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야. 내가 해낸 거야. 정말 장하다. 박선영은 준혁의 어깨를 토닥이며 웃었어요. 이제 장학금 신청하고 기숙사 신청하고 할 일이 많아. 걱정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선생님. 준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학교를 마치고 준혁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합격 확인서를 다시 들여다봤어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외삼촌에게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 준혁은 상상했어요. 잘했다 한마디만 들어도 좋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반지하 계단을 내려가며 준혁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철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거실에는 만수와 서진이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외삼촌, 저 왔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왔어. 알바는? 오늘은 안 갔어요.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만수가 고개를 돌려 준혁을 쳐다봤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뭔데? 준혁은 가방에서 합격 확인서를 꺼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 서울대 붙었어요. 준혁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만수는 서류를 받아들고 잠깐 들여다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울대? 네. 경영학과요. 장학금도 받을 수 있대요. 준혁은 설명했습니다. 만수의 반응을 기대하며 기다렸어요. 하지만 만수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안 돼. 네. 준혁은 귀를 의심했어요. 서울대는 안 돼. 못 가. 만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왜요? 장학금 받으면 돈 안 드는데요. 기숙사비, 생활비, 책감. 다 돈이야. 우리 집에 그런 돈 없어. 만수는 팔짱을 끼고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넌 알바 그만두면 안 돼. 너도 먹고 자는데 돈 드는 거 알지? 준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삼촌,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제가 더 열심히 알바 뛸게요. 방학 때도 계속 일할게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안 된다니까. 대학은 무슨 공장 가서 일이나 해. 외삼촌, 됐어. 얘기 끝이야. 만수는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서서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옆에서 서진이 피식 웃었어요. 형, 서울대 가겠다고 웃기지? 서진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매트리스에 앉았습니다. 합격 확인서를 다시 꺼내 들여다봤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왜요? 왜 안 돼요? 준혁은 주먹을 꼭 쥐고 속으로 울부짖었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만수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준혁의 합격 확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만수는 준혁 앞에 서서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필요 없어. 그리고 서류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안 돼요. 준혁이 벌떡 일어나 만수의 손을 붙잡으려 했지만 늦었어요.
합격 확인서는 이미 반으로 찢어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걸 바닥에 던졌어요. 정신 차려. 넌 대학 갈 처지가 아니야. 빚도 못 갚고 사는 주제에. 빚이요? 무슨 빚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보험금. 다 썼어. 생활비로, 서진이 학원비로. 내가 먹고 자는데도 돈 들었고. 만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무심했어요. 1억 2천만 원 다 썼어요? 그래. 이제 내가 갚아야지. 알바비로 조금씩. 만수는 준혁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꿈깨. 넌 이미 빚쟁이야. 만수는 방을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어요. 찢어진 합격 확인서 조각을 주워 모았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엄마 미안해요. 나 어떡해요. 준혁은 울먹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을 가슴에 안았어요. 책상 위 나무 상자에서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우리 아들, 엄마는 내가 서울대 가서 멋진 사람 되는 거 보고 싶었는데. 준혁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어요. 엄마, 나 약속 지키고 싶었는데 미안해요. 준혁은 편지를 꼭 쥐고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학교에 가지 않고 방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찢어진 합격 확인서 조각을 테이프로 붙여봤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요. 박선영 선생님에게서 전화가 여러 번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엄마가 남긴 편지만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중에 엄마랑 국밥 먹으러 가자는 문장을 읽을 때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만수가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어요. 일어나. 차갑고 명령조의 목소리였습니다. 준혁은 이불 속에서 천천히 고개를 들어 만수를 바라봤어요. 오늘부터 공장 나가. 내 친구가 하는 자동차 부품 공장이야. 거기서 일하면서 빚 갚으면 돼. 만수는 준혁의 이불을 확 걷어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몸을 파고들었어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외삼촌, 저 학교는요? 학교? 졸업장만 받으면 되잖아. 어차피 대학 안 가는 새끼가 매일 학교 처박혀서 뭐 하냐고. 만수는 비웃듯이 말하며 방을 나갔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준혁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6시 반, 준혁은 거실로 나왔어요. 만수가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서 있었습니다. 가자. 늦으면 안 뽑아준대. 라며 서둘렀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 없이 따라 나섰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고 라디오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지만 준혁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학교 가는 버스 정류장이 보였어요. 교복을 입은 친구들이 웃으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준혁의 반 친구였는데 가방을 메고 이어폰을 끼고 걷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돌려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30분쯤 달려 외곽 공단 지역에 도착했어요. 큰 철제 건물들이 줄지어 있고 트럭들이 드나들고 있었어요. 만수는 차를 세우고 준혁을 데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기계 소리와 쇳가루 냄새,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면서 빚이나 갚아라. 만수가 가리킨 곳은 컨베이어 벨트 옆이었어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얘가 조카입니다. 최준혁이요. 만수의 소개에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애가 좀 말랐는데 힘은 있나?
괜찮습니다. 준혁은 힘없이 작게 대답했어요. 좋아. 일단 작업복 입고 김 대리한테 가서 배워.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거니까 각오는 단단히 해야 할 거야.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준혁은 작업복을 받아 탈의실로 갔습니다. 탈의실 거울 앞에는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던 자신이 이제는 작업복을 입고 공장에 서 있었어요. 거울 속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준혁은 거울에서 눈을 떼고 작업장으로 나갔어요. 신입이에요? 옆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김민준이에요. 여기서 10년 넘게 일했어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감사합니다. 민준은 작업 방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부품이 나오면 이렇게 검수하고 불량품은 여기 넣고 정상품은 저기 상자에 담으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귀에는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좀 힘들 거예요. 하루 종일 서 있어야 하니까요. 그래도 익숙해지면 괜찮아집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체념이 묻어 있었어요. 준혁은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습니다. 부품들이 계속 흘러나왔어요. 준혁은 하나하나 들어 검수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러서 손이 제대로 움직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손에 익었어요. 1시간이 지나고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어요. 2시간이 지나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손에는 쇳가루가 시커멓게 묻고 손톱 밑에 검은 때가 끼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기계처럼 같은 동작을 반복하며 멈추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준혁은 밥을 받아 자리에 앉자 민준이 옆에 앉았습니다. 첫날인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준혁은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요. 근데 적응되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그게 문제지만요. 민준은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형은 왜 여기서 일하세요? 나요? 고등학교 중퇴했어요. 집이 너무 가난해서요.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빚만 남기고 떠나셨거든요. 그래서 일찍 돈 벌어야 했죠. 민준의 눈빛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는 듯 표정도 어두워졌어요. 후회는 안 하세요? 후회요? 매일 하죠. 밤마다 생각해요. 만약 그때 공부를 계속했더라면 어땠을까? 대학을 갔더라면 어땠을까? 근데 어쩌겠어요. 이게 내 인생인걸요.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혁 씨는 나 같은 인생 살지 마요. 공부할 수 있으면 꼭 하세요. 기회가 있으면 절대 놓치지 마요. 그 말을 들으며 준혁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서울대 합격 확인서가 찢어지는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맛도 느껴지지 않고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 작업이 시작되고 준혁은 다시 같은 자리에 섰습니다. 부품을 들고 검수하고 상자에 넣고 다시 부품을 들었어요. 끝없이 반복되는 동작일 뿐이었습니다. 머릿속을 비우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박선영 선생님이 말했던 포기하지 말라는 말과 엄마가 쓴 편지가 떠올랐습니다. 합격 확인서에 적혔던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합격이라는 글자들이 머릿속에 가득했어요. 준혁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지만 더욱 또렷해질 뿐이었지요. 저녁 6시 작업이 끝났습니다. 준혁은 탈의실에서 작업복을 벗으며 다시 거울을 봤어요. 얼굴에는 쇳가루가 묻어 있었습니다. 눈은 더 충혈됐고
손은 까칠해져 있었습니다. 손톱 밑에는 검은 때가 가득 끼어 있었어요. 이게 나야. 준혁은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수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오늘부터 월급은 내가 관리한다. 생활비 빼고 내 빚 갚는데 다 쓸 거니까 알아서 해. 반박할 힘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매트리스에 쓰러지듯 누웠습니다. 온몸이 무겁고 근육통도 심해서 눈꺼풀이 저절로 감겼어요. 잠들기 전 책상 위에 놓인 테이프로 붙인 합격 확인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그걸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어요. 미안해, 엄마. 나 약속 못 지켰어. 서울대 못 가. 숨죽이며 우는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부터 준혁의 삶은 공장과 집의 반복이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공장에 가고 저녁 6시에 돌아와 자고 다시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친구들과의 연락은 끊겼어요. 박선영 선생님의 전화도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졸업식도 가지 않았어요. 졸업장은 만수가 대신 받아왔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공장 퇴근길이었습니다. 준혁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뉴스를 보다가 한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서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사진 속에는 캠퍼스를 걷는 학생들이 보였어요.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새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꿈에 부푼 행복한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준혁도 저기 있어야 했어요. 준혁도 저렇게 웃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혁은 지금 작업복에 밴 기름 냄새를 풍기며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어요. 준혁은 스마트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내 인생이구나. 이게 끝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어요. 마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이미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해 거실을 지나가는데 만수와 서진이 TV를 보며 치킨을 먹고 있었어요. 준혁아, 너도 먹어. 만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려다 멈춰 섰어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외삼촌, 제 월급은요? 아, 그거 빚 갚는데 다 썼지. 아직 7천만 원 남았어. 만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치킨을 한 입 베어 물며 TV에 시선을 고정한 채였습니다. 7천만 원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내 엄마 보험금 1억 2천 중에 5천 정도는 써버렸으니까. 서진이 학원비에 생활비에 쓸 데가 한두 군데야? 나머지는 내가 갚아야지. 당연한 거 아니냐? 만수는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10년은 걸릴 거야. 그전엔 딴 생각하지 마. 빚쟁이 주제에.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9살부터 29살까지. 인생의 10년을 여기서, 이 집에서 빚 갚으며 살아야 한다는 게 현실이었어요. 준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매트리스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책상 위 나무 상자를 열어 엄마의 편지를 꺼냈어요. 흐릿한 글씨로 적힌 준혁아, 힘들어도 조금만 참아라는 문장을 읽었습니다.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어요. 참을게요, 엄마. 조금만 더 참을게요. 이건 참는 게 아니라 꿈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라는 걸 준혁은 알고 있었습니다. 2달이 더 지났습니다. 준혁은 여전히 공장에서 같은 일을 반복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어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고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졌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낯선 사람이 보였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혁은 반차를 내고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발길이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어느새 엄마의 묘지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곳이라 묘비 앞에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어요. 준혁은 무릎을 꿇고 앉아 손으로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손에 흙이 묻고 땀이 흘렀지만 계속했어요. 엄마를 위해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왔어요. 오랜만이죠? 준혁은 묘비를 닦으며 조용히 말을 건네서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나 요즘 공장에서 일해요. 매일 똑같은 일 반복하면서 살고 있어요. 서울대는 못 갔어요. 외삼촌이 합격증 찢어버렸거든요. 준혁은 말을 이어가다 목이 메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닦지 않고 그냥 흐르는 대로 두었습니다. 엄마가 남긴 돈도 다 없어졌대요. 1억 2천만 원이요. 외삼촌이 다 썼대요. 그리고 나보고 10년 동안 일해서 갚으래요.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엄마? 준혁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더니 눈물 콧물 범벅이 돼서는 고개를 숙인 채 울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고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는데 구름은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젊은 사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뒤에서 낯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짧게 자른 머리는 은빛으로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단호한 인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무엇보다 풍기는 아우라는 범상치 않았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 특유의 기품이 느껴졌어요. 아니에요. 엄마 묘 앞에서 잠깐 앉아 있었어요. 준혁은 얼른 일어나며 고개를 숙이고 손에 묻은 흙을 털었습니다. 여자는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작업복 바지에 묻은 기름 자국과 거친 손, 그리고 눈가의 다크서클을 차례로 살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머니 돌아가신 지 오래됐어요? 여자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지만 어딘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8년 됐어요. 가족은요? 없어요. 엄마밖에 없었어요. 준혁은 대답했고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자신의 묘지 쪽으로 걸어갔어요. 준혁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궁금했지만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가져온 꽃다발을 놓으며 조용히 기도했어요. 잠시 후 여자가 다시 준혁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넌 지금 뭐 하면서 사는데? 여자가 물었어요. 질문은 갑작스러웠지만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해요. 공장? 몇 살인데? 19이요. 여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지고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19이면 대학 가야 할 나이 아니야? 왜 공장에서 일해? 여자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어딘가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서울대 붙었는데 못 갔어요.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뭐? 서울대를 붙었는데 못 갔다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여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준혁을 쳐다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뇌출혈로 갑자기 돌아가시고 외삼촌 집으로 가게 됐고 엄마가 남긴 보험금 1억 2천을 외삼촌이 다 쓰고 서울대 합격증을 찍은 이야기. 그리고 지금 공장에서 일하며 7천만 원 빚을 갚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부 다 털어놨어요.
말을 하는 동안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또 흘렀지만 준혁은 참지 않았습니다. 이 낯선 여자 앞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부 다 했습니다. 여자는 준혁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점점 굳어갔어요.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손등에 핏줄이 불끈 솟아올랐습니다. 그 개새끼가. 여자는 낮게 중얼거렸어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고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준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 여자의 얼굴을 봤어요. 여자는 준혁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넌 그 집에서 나와야 돼, 당장. 하지만 저 갈 곳이 없어요. 돈도 없고. 돈 걱정은 하지 마. 내가 해결해 줄게. 여자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내 준혁에게 건넸어요. 명함에는 김나희 회장, 라이그룹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라이그룹이요? 그 큰 회사? 그래, 내가 회장이야. 김나희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어딘가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왜 저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꿈만 같은 이 모든 게 믿을 수 없었어요. 김나희는 잠시 침묵하더니 멀리 있는 자신의 묘지를 바라봤어요.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내 딸도 너랑 비슷한 나이였어. 3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아직 찾고 있어. 김나희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고 그냥 참았습니다. 너 보니까 내 딸 생각이 나더라. 만약 내 딸이 살아있다면 너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 김나희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따뜻한 손에서 온기를 느꼈습니다. 나 도와줄래? 내 비서로 일하면서 공부도 다시 하고 제대로 된 인생을 살아봐. 어때? 김나희의 제안은 갑작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이요? 내가 결정하면 그게 그걸로 끝이야. 걱정 말고. 월요일에 우리 회사로 와. 주소는 명함에 있어. 김나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반론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김나희는 준혁의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손길은 엄마의 손길처럼 따뜻했어요. 준혁은 오랜만에 따스함을 느꼈습니다. 월요일에 보자. 김나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어요. 검은색 세단이 기다리고 있었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김나희는 차에 올라탔고 차는 천천히 묘지를 빠져나갔어요. 준혁은 그 차가 사라질 때까지 서서 바라봤습니다. 손에 쥔 명함을 다시 들여다보는데 김나희 회장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준혁은 묘비를 향해 말했어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만수가 소주를 마시며 TV를 보고 있었어요. 준혁은 만수 앞에 섰습니다. 외삼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준혁은 평소와 달리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는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뭔데? 라고 물었어요. 저 이 집 나갈 거예요. 준혁은 흔들림 없이 똑바로 말했습니다. 만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 갑자기 무슨 개소리야? 새 일자리 찾았어요. 월요일부터 출근해요. 일자리? 공장 그만둔다고? 안 돼, 넌 빚 갚아야 돼. 만수는 벌떡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빚은 제가 갚을게요. 근데 이 집에선 못 살겠어요. 준혁은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 새끼가 지금. 만수는 준혁의 멱살을 잡으려 했지만 준혁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만수의 손이 허공에 헛주먹질을 했어요. 손대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는 낮고 차갑했습니다. 눈빛은 이제 예전과 달랐어요. 만수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월요일에 집 나갈게요. 준혁은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만수는 그 뒤에서 욕을 퍼부었지만 준혁은 신경 쓰지 않았어요. 방 안에서 준혁은 나무 상자를 꺼내 엄마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지만 이번엔 웃고 있었어요. 새로운 희망이 보였습니다. 엄마, 나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켜봐 주세요. 준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월요일 새벽 5시 준혁은 긴장이 돼서 잠깐 눈을 붙이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날이었어요. 준혁은 만수가 깨기 전에 서둘러 짐을 챙겼는데 옷 몇 벌과 엄마의 편지가 담긴 나무 상자, 테이프로 붙인 합격 확인서가 전부였습니다. 6시 아직 자고 있는 만수와 서진을 뒤로 하고 준혁은 조용히 방문을 열어 거실로 나왔어요. 가방을 메고 현관문을 열었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라이그룹 본사는 강남에 있었습니다. 준혁은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오자 30층은 되어 보이는 유리 건물이 눈에 들어왔는데 외벽에는 라이그룹이라는 글자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건물 앞에 서서 올려다보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로비로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이고 천장은 높고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아침입니다. 준혁은 낡은 가방을 메고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기 김나희 회장님을 뵈러 왔는데요.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했습니다. 최준혁이라고 하는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잠시만요.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최준혁 씨죠.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준혁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는 출근한 사람들이 가득했고 모두 바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0층에 도착하자 넓은 복도가 나타났는데 한쪽 벽면이 통유리여서 서울 전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준혁은 천천히 걸으며 아름다운 창밖을 바라봤어요. 복도 끝에는 큰 문 옆에 비서실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준혁이 다가가자 문이 열렸고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정장을 입은 여자가 나왔어요. 최준혁 씨 맞으시죠? 저는 비서실장 박민지입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박민지는 안내하면서 준혁과 함께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최준혁 씨 왔습니다. 들어와 안에서 회장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리자 한쪽 벽면은 전부 책장이고 반대편은 통유리인 넓고 고급스러운 회장실이 나타났습니다. 김나희 회장은 큰 책상 뒤에 앉아 있다가 준혁을 보자 일어나며 미소를 지었어요. 왔구나. 회장님은 준혁이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네, 회장님. 준혁은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은 준혁 곁으로 다가와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긴장 풀어. 여긴 내 집이야. 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나희를 받고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민지 씨, 준혁이 쓸 방 안내해 주시고 회사 구경도 시켜주세요. 네, 회장님. 박민지는 준혁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 복도를 따라 걸으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여기가 임원실이고 저쪽이 회의실입니다.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갔고 모든 게 낯설었지만 설레었습니다. 이 방이 준혁 씨가 쓸 숙소예요. 박민지가 문을 열자 안에는 침대와 책상, 옷장이 있었고 창문으로는 서울 전경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지내시면 됩니다. 회사 안에 숙소가 있어요? 준혁은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회장님께서 특별히 준비하셨어요. 박민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방 안으로 들어가 창가에 섰고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 정리하시고 1시간 후에 비서실로 오세요. 업무 브리핑 해드릴게요 라며 말하고 나갔습니다. 준혁은 가방을 풀어 옷을 옷장에 넣고 엄마의 나무 상자는 책상 위에 올려놨습니다. 합격 확인서도 조심스럽게 펼쳐 책상 서랍에 넣었어요. 1시간 후 준혁은 비서실로 갔습니다. 박민지 실장이 파일 하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간단한 업무부터 배우는데 회장님 일정 정리하고 손님 접대 준비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준혁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비서실 문이 열리고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검은 정장을 입고 인상이 부드러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아, 준혁 씨, 이분은 비서실 강태윤 대리님이에요. 강태윤은 손을 내밀며 웃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준혁 씨, 저랑 같이 일하게 될 거예요. 준혁은 얼른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강태윤은 의자를 끌어당겨 앉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한테 들었어요. 서울대 붙었다면서요? 대단하네요. 준혁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아니에요. 그냥 운이 좋았어요. 운이 아니라 실력이죠. 저도 서울대 나왔거든요. 같은 선배로서 응원할게요. 강태윤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고 준혁은 고개를 숙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강태윤은 파일을 펼쳤어요. 자, 그럼 오늘 할 일부터 볼까요? 회장님이 오후 4시에 미팅이 있는데 손님은 해외 바이어 2분이고 회의실 세팅이랑 다과 준비가 필요해요. 준혁은 메모하기 시작했고 손이 떨렸지만 집중했습니다. 강태윤은 천천히 설명하며 친절했어요. 처음이라 어려우시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저도 처음엔 실수 엄청 많이 했어요. 준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한 번은 회장님 일정을 잘못 전달해서 큰일 날 뻔했는데 회장님이 화내지 않으시고 다시 한 번 기회 주셨죠. 강태윤은 웃으며 말했어요. 준혁은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강태윤은 일어나며 말했어요. 자, 그럼 같이 회의실 세팅하러 갈까요? 준혁은 따라 일어났고 두 사람은 복도를 걸어 회의실로 갔습니다. 회의실은 넓고 깨끗했고 큰 테이블이 있었으며 한쪽 벽면은 통유리였어요. 강태윤은 준혁에게 물병과 컵을 건넸습니다. 테이블에 이렇게 세팅하면 돼요. 준혁은 강태윤을 따라했고 서툴렀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강태윤은 준혁을 지켜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하네요. 처음 치고는 완벽해요. 준혁은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세팅이 끝나고 두 사람은 비서실로 돌아왔어요. 박민지 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회장님 미팅 시간이에요. 준혁 씨는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돼요. 네. 오후 4시 회의실 문이 열리고 김나희 회장이 외국인 2명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준혁은 긴장한 채 벽 옆에 서 있었고 박민지와 강태윤이 차와 다과를 서빙했습니다. 준혁도 조심스럽게 도왔어요. 회의가 시작됐고 김나희 회장은 영어로 유창하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혁은 그 모습을 보며 감탄했고 카리스마가 넘쳤어요. 1시간 정도 지나 회의가 끝났고
외국인들이 나가자 회장이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오늘 첫날인데 수고했어. 아니에요. 아무것도 못했는데요. 준혁은 고개를 숙였어요. 지켜보는 것도 배우는 거야. 앞으로 천천히 배우면 되니까 걱정 마.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보는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김나희는 준혁의 어깨를 다시 두드렸습니다. 오늘은 이만 들어가서 쉬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야. 준혁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고 준혁은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회장님은 준혁을 호출하고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오늘부터 내 비서로 일하게 될 거야.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야. 김나희는 서류 한 장을 준혁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내년 봄학기 서울대 경영학과 복학 신청서야. 준혁의 눈이 커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저 이미 입학 포기했는데요. 아니, 포기한 게 아니라 미룬 거야. 내가 학교 측이랑 이야기했고 내 사정 설명하고 1년 휴학 처리했어. 내년 봄에 복학하면 돼. 김나희 회장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준혁은 서류를 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이거 진짜예요? 진짜지. 넌 공부할 권리가 있어. 그 누구도 그걸 빼앗을 수 없어.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소리내어 엉엉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김나희 회장은 준혁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울지 마, 이제 시작이야. 준혁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널 믿어. 회장님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날 저녁 준혁은 숙소방에 돌아와 엄마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엄마, 나 드디어 서울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늦었지만 꼭 갈게요. 새로운 희망을 안고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때 준혁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혁은 받지 않았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어요. 1번, 2번, 3번, 세 번째 전화가 왔을 때 준혁이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 새끼야, 어딨어? 넌 내 허락도 없이 집 나가고. 지금 어디서 뭐 하는 거야? 술에 취해 거칠고 위협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몸이 뻣뻣하게 굳었지만 침착하게 답했어요. 저 새 일자리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자리? 공장 그만두고 빚은 누가 갚아? 빚은 제가 갚을게요. 그럼 월급 지금 당장 내놔. 만수가 소리쳤어요. 월급은 제가 관리할게요. 저 이제 외삼촌 집 안 갈 거예요. 뭐? 이 새끼가 지금 뭐라고 했어? 만수는 더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너 지금 어디 있는지 다 알아. 나 찾아간다. 찾아내서 꼭 데리고 갈 거야. 준혁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름답던 야경이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어요. 외삼촌이 정말로 회사까지 찾아올까? 만약 찾아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지? 준혁은 불안한 마음으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화요일 오전 10시 준혁은 비서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윤이 옆에서 일정 확인을 도와주고 있었고 박민지는 회장실에서 김나희와 회의 중이었어요.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최준혁? 이 새끼 어디 있어? 로비에서 괴성이 들려왔고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의 손이 멈췄어요. 펜이 바닥에 떨어졌고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최준혁? 당장 나와. 이 도둑놈의 새끼야. 만수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태윤이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준혁 씨, 저 사람 아세요? 준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렸어요. 비서실 문이 벌컥 열렸고 박민지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준혁 씨, 로비에 누가 와서 난리예요. 준혁 씨 찾으면서 소리 지르고 물건 던지고 제가 내려가 보겠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억지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요. 강태윤이 준혁의 어깨를 잡았어요.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고 문이 열리는 순간 아수라장이 펼쳐졌습니다. 만수는 로비 한가운데 서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안내 데스크 의자를 발로 찼으며 안내 데스크 직원들이 겁에 질려 뒤로 물러나 있었어요. 최준혁? 나와. 네 외삼촌이 왔다. 만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으며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은 멀찌감치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었어요. 준혁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외삼촌, 이 새끼가 드디어 나왔네. 만수는 준혁을 보자 달려들어 준혁의 멱살을 움켜쥐었습니다. 네가 감히 집 나가? 내가 키워준 은혜를 이렇게 갚아? 만수의 입에서 술 냄새가 진동했고 침이 튀었어요. 준혁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외삼촌, 여긴 회사예요. 조용히 하세요. 준혁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사? 회사가 뭐가 대수야? 너 지금 나한테 빚이 얼마인 줄 알아? 만수가 소리치며 준혁을 흔들었습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준혁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7천만 원을 당장 갚아. 아니면 지금 당장 집으로 가. 외삼촌, 제발이요. 제발은 무슨 제발. 너 이 좋은 회사 다니면서 월급 얼마 받아? 당장 내놔. 만수는 준혁의 멱살을 더 세게 잡았고 준혁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어요. 강태윤이 급히 다가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놓으세요. 너 누구야? 여기가 네 회사야? 만수가 강태윤을 노려보며 팔을 뿌리쳤어요. 보안 어디 있어? 강태윤이 소리쳤습니다. 보안 요원 2명이 달려왔고 만수의 양팔을 잡았어요. 이 새끼들아. 나 준혁이 외삼촌이야. 가족이라고. 만수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고 보안 요원 1명의 팔을 물었습니다. 으악. 보안 요원이 비명을 질렀어요. 로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 미친놈 당장 경찰 불러. 누군가 소리쳤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나희 회장이 내려왔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김나희는 천천히 걸어왔고 구두 소리만 로비에 울렸습니다. 만수를 쳐다보는 눈빛은 차가웠고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어요. 당신이 준혁이 외삼촌이요? 김나희의 목소리는 낮고 냉랭했습니다. 만수는 김나희를 보며 잠시 멈칫했어요. 당신이 누군데? 이 회사 회장이요. 김나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 만수의 눈이 커졌고 술에 취했던 얼굴에 잠시 정신이 돌아온 듯 했어요. 그럼 잘 됐네. 회장님, 저의 제 조카예요. 제가 8년 동안 키웠고요. 근데 저한테 빚이 7천만 원 있어요. 월급에서 갚게 해주세요. 만수는 갑자기 말투를 바꾸면서 비굴하게 웃었습니다. 김나희는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빚이요? 네. 저의 엄마가 남긴 보험금 1억 2천을 제가 다 쓰고 대신 빚을 졌거든요. 당연히 갚아야죠. 만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김나희는 준혁을 봤어요.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나희는 다시 만수를 쳐다봤어요. 보험금은 준혁이 엄마가 준혁이에게 남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긴 한데
제가 키웠잖아요. 그럼 당신이 멋대로 쓴 거고 그건 당신 빚이지 준혁이 빚이 아니에요. 김나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만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제가 그 애 8년 동안 키웠는데 키워줬으면 그게 은혜고 은혜는 갚으라고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김나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만수가 소리치며 김나희에게 손을 뻗었어요. 보안 요원들이 즉시 만수를 막았습니다. 보안, 이 사람 당장 내보내세요. 그리고 경찰 불러서 폭행죄와 업무방해죄로 고소하세요. 김나희가 손을 들며 차갑게 명령했습니다. 네, 회장님. 보안 요원들이 만수를 끌어냈어요. 이 새끼들아. 준혁아. 너 이러면 안 돼. 나 너 키워줬잖아. 은혜를 원수로 갚냐. 만수는 소리를 지르며 끌려갔고 로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김나희는 로비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아가세요. 잠깐의 소동이 있었습니다. 김나희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사람들은 각자 자리로 돌아갔어요. 준혁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어깨가 떨리며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준혁아, 괜찮아? 김나희는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었고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내 잘못이 아니야. 올라가자. 김나희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김나희는 준혁을 데리고 회장실로 갔고 강태훈과 박민지도 따라왔습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 김나희가 말했어요. 앉아. 준혁은 소파에 앉았고 손을 꼭 쥐었으며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저 사람이 또 올 것 같아? 모르겠어요. 술만 마시면 어떻게 될지.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나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박민지를 봤습니다. 민지 씨, 법무팀 연락해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하고 폭행죄랑 업무방해죄로 고소 진행하세요. 네, 회장님. 박민지가 바로 나갔어요. 김나희는 다시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아, 너 저 사람한테 빚 갚을 필요 없어. 법적으로도 내 빚이 아니야. 하지만 외삼촌이 저를 키워주긴 했어요. 키워준 건 맞지. 근데 그게 돈으로 계산되는 거야? 엄마가 남긴 돈을 멋대로 쓴 건 저 사람이고 그건 횡령이야. 김나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보답은 무슨. 넌 이제 내가 지킬 거야. 김나희는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강태훈이 준혁 옆에 앉았어요. 준혁 씨,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회장님이 계시니까 안전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만수가 정말로 포기할까? 아니면 더 심하게 돌아올까? 그날 밤 준혁은 숙소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준혁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또 모르는 번호였어요. 준혁은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가 연달아 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너 각오해라. 내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거야. 만수였습니다. 준혁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준혁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만수는 정말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만수가 끌려간 후 일주일이 지났지만 준혁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고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이게 끝이 아니야. 꼭 데리고 간다. 너 혼자 다닐 때 조심해라.
준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지만 문자를 읽을 때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법무팀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이 승인됐다고 알려왔지만 만수가 정말 멈출 것 같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준혁은 회사 생활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강태윤은 친절하게 일을 가르쳐줬고 박민지는 준혁을 따뜻하게 챙겨줬어요. 김나희는 준혁을 볼 때마다 이상하게 오래 쳐다보곤 했습니다. 뭔가 묻고 싶은 듯한 눈빛이었어요. 어느 금요일 오후 준혁은 회장실 호출이 있었습니다. 김나희가 소파에 앉아 평소보다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앉아. 김나희는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준혁아, 서울대 복학 준비는 잘 되고 있어? 네, 회장님. 내년 봄학기 수강 신청 준비하고 있어요. 준혁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나희는 준혁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고 뭔가 묻고 싶은 게 있는 듯 했어요. 준혁아, 엄마 이름이 뭐였니?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나희를 봤어요. 최서연이요. 왜요? 김나희의 얼굴이 굳고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서연? 김나희는 천천히 되뇌었습니다. 네, 엄마 이름이 최서연이에요. 혹시 아세요? 준혁이 물었어요. 김나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예쁜 이름이네. 김나희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사진 있어? 네, 있어요. 준혁은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고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김나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손이 떨렸고 눈이 커졌습니다. 사진 속 여자는 3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김나희는 그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알고 있던 얼굴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준혁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김나희는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엄마가 참 예쁘시네. 김나희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생년월일이 언제였니? 1992년 3월 15일이요. 김나희의 가슴이 내려앉는 듯 했어요. 그날은 김나희가 딸을 낳은 날이었어요. 엄마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알아? 김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가 그런 얘기 안 하셨거든요. 그냥 서울에서 태어났다고만. 준혁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김나희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어. 오늘은 일찍 들어가서 쉬어. 네, 회장님. 인사를 하고 준혁은 나갔습니다. 준혁이 나가자 김나희는 소파에 주저앉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서연아, 내가 살아 있었던 거니? 김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김나희는 집으로 돌아와 서재로 갔어요. 30년 전 사진들이 담긴 오래된 앨범을 꺼냈어요. 첫 장을 넘기자 4살배기 여자아이가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습니다. 서연아. 김나희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1995년 5월 17일. 그날은 김나희 회장의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습니다. 당시 김나희는 31살이었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사고로 일찍 세상을 떠났고 혼자 딸을 키우며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김나희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 때문에 딸 서연이를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 데려갔어요. 엄마 잠깐만 전화 받을게. 서연아, 여기서 놀고 있어. 김나희는 서연이를 그네에 태우고
10m쯤 떨어진 곳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통화는 5분 정도 걸렸어요. 전화를 끊고 돌아왔을 때 서연이는 없었습니다. 서연아, 서연아. 김나희는 미칠 듯이 소리쳤고 놀이터를 샅샅이 뒤졌으며 아파트 단지를 뛰어다녔어요. 경비실에 달려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중년 남자가 서연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고 서연이는 울지도 않고 따라가고 있었어요. 엄마가 부른대요 라고 말하는 입모양이 보였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으며 사설 탐정들이 투입됐어요. 김나희는 회사 운영도 제쳐두고 오직 딸을 찾는 데만 매달렸습니다. 수십억 원을 들여 찾았지만 서연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3년. 경찰은 사건을 종결했고 주변 사람들은 포기하라고 말했지만 김나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년 서연이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서 묘지에 갔습니다. 혹시라도 서연이의 영혼이 거기 있을까 싶어서였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김나희는 라이그룹을 거대 기업으로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습니다. 서연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해. 김나희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그런데 지금 준혁이 혹시 서연이의 아들이라면? 서연이는 살아 있었던 걸까? 어쩌다가 준혁이를 낳고 키우다가 세상을 떠난 걸까? 김나희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김나희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 씨, 잠깐 들어와요. 박민지가 회장실로 들어왔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세요? 민지 씨, 이거 비밀리에 진행해야 하는 거야. 김나희는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회장님. 준혁이랑 나 DNA 검사 부탁해요. 박민지의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 혹시 준혁 씨가?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김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용히 진행하겠습니다. 박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박민지는 준혁의 머리카락을 몰래 채취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 떨어뜨린 척하며 준혁의 머리카락 몇 가닥을 주었고 김나희의 샘플과 함께 전문 검사기관에 보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혁은 평소처럼 일하고 있었고 김나희는 매일 초조하게 결과를 기다렸어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준혁이 정말 손자라면? 만약 아니라면? 김나희는 두렵기도 하고 기대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일주일 동안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준혁의 숙소 근처에서 수상한 남자가 목격됐고 보안팀이 확인했지만 이미 사라진 후였어요. CCTV를 돌려보니 만수였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을 어기고 준혁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김나희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준혁이를 지켜야 해. 만수가 다시 나타날지도 몰라. 김나희는 박민지에게 말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 박민지가 봉투 하나를 들고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결과 나왔습니다. 박민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어요. 김나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고 천천히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줄을 읽는 순간 김나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친자 확률 99.99%. 준혁은 김나희의 친손자였어요. 김나희는 서류를 꼭 쥐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맸던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딸의 아들이 살아있었고 그것도 바로 김나희 곁에 있었어요. 서연아, 넌 살아있었구나. 준혁이를 낳고 혼자 키우고. 김나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납치당한 후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준혁이를 낳았을까? 왜 엄마를 찾지 않았을까? 수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박민지도 눈물을 닦았어요.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손자를 찾으셨네요. 고마워요, 민지 씨. 김나희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혁 씨한테 말씀하시겠어요? 박민지가 물었어요. 김나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말해야지.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준혁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 김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회장님, 준혁이는 심성이 착한 아이예요. 분명 잘 받아들일 겁니다. 박민지가 위로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네.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 이번 주말에 말해야겠어. 김나희는 작게 웃었어요. 그날 오후 준혁은 평소처럼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김나희는 유리창 너머로 준혁을 바라봤어요. 손자를 보는 할머니의 눈이었어요. 준혁이 서류를 정리하며 미소 짓는 모습이 서연이와 똑같았고, 눈웃음 치는 것도 고개를 갸웃하는 것도 딸과 똑같았어요. 준혁아, 넌 서연이의 아들이구나. 내 손자야. 김나희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말해줄게. 내가 내 손자라는 걸. 그리고 함께 서연이 엄마 묘지에 가자. 할머니가 왔다고 말해주자. 김나희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때 김나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보안팀장이었어요.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만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금 건물 밖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김나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경찰 불렀어요? 네, 지금 오고 있습니다. 준혁이는 비서실에 있습니다. 김나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만수가 다시 준혁을 위협하려 나타났고, 진실을 말하기 위해 준혁이를 안전하게 지켜야 했어요. 토요일 아침 김나희 회장은 준혁을 회장실로 불렀습니다. 주말인데도 준혁은 회사에 나와 있었고 김나희도 마찬가지였어요. 앉아. 준혁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나희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고 긴장한 듯 보였으며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오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김나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회장님. 준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나희는 잠시 침묵하며 준혁을 바라봤고 눈가가 붉어졌어요. 준혁아, 너 엄마 최서연 씨 생년월일이 1995년 3월 15일 맞지? 네, 맞아요. 근데 왜 그러세요? 준혁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김나희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준혁아, 나한테 30년 전에 잃어버린 딸이 있었어. 4살 때 놀이터에서 납치당했고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었어. 준혁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 딸 이름이 김서연이었어. 생년월일이 1995년 3월 15일이고 김나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준혁은 숨을 멈췄습니다.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아, 내 엄마가 내 딸이야. DNA 검사를 했어. 김나희는 서류를 꺼내 준혁에게 건넸습니다. 준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친자 확률 99.99%. 준혁은 서류를 보며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준혁아, 서연이의 아들, 넌 내 손자야. 김나희는 회장은 눈물을 흘렸고 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나희를 봤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득했어요. 회장님, 아니 할머니?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 나는 내 할머니야. 서연이는 4살 때 납치당했고 나는 30년 동안 찾았어. 근데 서연이는 어딘가에서 살아남았고 너를 낳았어.
김나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준혁은 서류를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가 납치당했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엄마가 말 안 했을 거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을 거야. 김나희는 준혁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손자예요? 준혁은 고개를 들어 김나희를 봤어요. 그래, 정말이야. 넌 내 손자야. 김나희는 준혁을 안았습니다. 준혁도 김나희를 안았고 두 사람은 소리내어 울었어요. 3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할머니와 손자는 서로를 꼭 껴안고 울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은 눈물을 닦고 마주 보았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왜 할머니를 찾지 않았을까요? 준혁이 물었어요. 모르겠어. 혹시 기억을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여기 있다는 거야. 김나희는 준혁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고 박민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회장님, 만수가 로비에 또 나타났습니다. 김나희와 준혁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오고 있는데 만수가 준혁 씨를 데리러 왔다고 난리예요. 박민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어요. 김나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혁아, 여기 있어. 내가 내려갈게. 아니에요, 할머니. 저도 가겠어요.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준혁아,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할머니가 계시잖아요. 준혁은 김나희를 받고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로비에는 만수가 소리를 지르고 있었고 보안 요원들이 막고 있었어요. 최준혁? 나와. 이 배은망덕한 새끼야. 만수는 술에 취해 비틀거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김나희와 준혁이 나타났어요. 만수는 준혁을 보자 달려들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막아섰습니다. 저 새끼는 내 조카야. 내가 키웠다고. 만수가 소리쳤어요. 김나희는 천천히 만수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당신 접근금지 가처분 받았죠? 지금 법 어기고 있어요. 김나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법이 뭐가 대수야? 저 새끼 빚 7천만 원 갚으라고. 만수가 소리쳤습니다. 준혁은 한 걸음 앞으로 나갔어요. 외삼촌. 준혁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준혁을 쳐다봤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할 거야? 늦었어. 아니에요. 미안하다고 안 할 거예요.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이 저를 키워준 건 맞아요. 하지만 엄마 보험금을 멋대로 쓰고 저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저를 괴롭혔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는 더 이상 외삼촌한테 빚진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저를 지켜줄 사람이 생겼어요. 준혁은 김나희를 봤습니다. 김나희는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이 사람이 누군데? 만수가 소리쳤어요. 제 할머니세요. 준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30년 전 잃어버린 제 외할머니세요. DNA 검사로 확인했어요. 준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경찰이 로비로 들어왔어요. 신고받고 왔습니다. 저 사람 체포해 주세요.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이에요. 김나희가 말했습니다. 경찰은 만수에게 다가갔어요. 잠깐, 이게 무슨 짓이야? 나 준혁이 외삼촌이라고. 만수가 소리쳤지만 경찰은 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으로 연행하겠습니다. 나라고.
만수는 발버둥 쳤지만 경찰에게 끌려나갔어요. 준혁은 만수가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제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네, 할머니. 준혁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한 달 후, 준혁은 김나희와 함께 묘지에 왔습니다. 엄마의 묘 앞에 섰어요. 김나희는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연아, 엄마야. 미안해. 너를 지키지 못해서. 김나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서연아, 준혁이 찾았어. 내 아들, 우리 손자. 이렇게 훌륭하게 키웠더라. 고생 많았지? 김나희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혁도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나예요. 준혁이에요. 엄마, 나 할머니 찾았어요. 준혁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항상 말했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엄마 말대로 했어요. 서울대 갈 거예요. 할머니랑 같이 살 거고요. 준혁은 눈물을 닦았어요.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저 잘 살게요. 엄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게. 김나희와 준혁은 한참 동안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따뜻했어요. 그해 봄 준혁은 서울대 경영학과에 복학했습니다. 라이그룹에서 일하며 공부했고 김나희는 준혁을 친손자로 공식 발표했어요. 만수는 접근금지 가처분 위반과 폭행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준혁은 더 이상 만수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 준혁과 김나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발표 잘했어요. 준혁은 환하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손자 최고야. 김나희도 웃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찾아주셔서, 지켜주셔서, 할머니가 더 고마워. 내가 있어서.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고 아름다웠습니다. 준혁은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웃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를 만나게 해줘서 고맙고 이제 행복하게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인생노을이었습니다.